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 브러더스 함께합니다.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상한가 들어가기 전에 주말에 있었던 가장 큰 뉴스, 한미일 정상회의 분석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캠프 데이비드 정신, 캠프 데이비드 원칙, 협의에 대한 공약, 이렇게 세 가지 문건이 채택이 됐는데 두 분의 한 줄 평, 김근식 교수님. 외교 안보의 정상화를 넘어서 외교 안보의 전략 격상에 대한 성공적인 저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전략 격상, 네. 한 차원 높아졌다. 그렇죠. 네. 성공적인 회의였다. 현 변호사님. 미국의 이제 소원을 성취해주고 일본의 한일 관계에서 외교적인 어떤 우위성을 확인하고,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 뭐냐? 결국은 국익은 없고 미일 간의 어떤 그 외교 관계 들러리 선거 아니냐? 들러리 외교다. 들러리 외교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가 아침에 조간 신문들 쭉 다 보고 왔는데 한쪽에서는 우리가 룰메이커가 됐다. 예. 룰메이커가 돼서 주도적으로 한미일의 협력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들러리가 됐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 이런 평가하셨더라고요. 미국이 뭐 대장, 그다음에 일본이 중간 보스, 우리가 행동대장. 이렇게 지금 이런 식이 된 거 아니냐. 특히 중국에 대해서 뭐 이런 우려들을 하시던데, 김식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 안보는 특히 우리 한국과 같은 이제 반도 국가로서 동북아에서 그런 그 영토나 국력이나 경제 구매에서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사실 중견 국가 아닙니까? 미들 파워라고 하는데, 이런 국가는 그 국제 질서의 변화, 그다음에 동북아 질서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판단해서 잘 대응해야 됩니다. 예. 제가 예컨대 예를 들어보면 해방이 1945년 됐을 때 분단이 냉전 때문에 오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 냉전이라고는 미국과 소련의 그 강대국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의 엄청난 이 냉전 시대가 오는 것을 미리 간파하고 한반도 남쪽에서 공산주의란 가치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그 미리 예측을 하고 준비했던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한반도 남쪽에서는 사회주의 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죠. 왜냐하면 대세가 그랬으니까. 그러나 시대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미소의 냉전이 수십 년 갈 것이다라는 정세 판단 속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의 현실이 어떻고 우리 한국의 현실이 어떤지 알 수 있잖아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냉전이 한 50년 이상 지속됐고, 탈냉전이 1990년대부터 한 2020년대까지 왔죠. 예. 그 탈냉전이 한 30년 넘게 왔을 때 탈냉전에 맞는 또 우리의 정세 판단과 국가 이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건 남북 관계 정상화시키고 한중 관계 격상시키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탈냉전이 또 지속되지 않습니다. 지금 또 신냉전이라고 하는 동북아의 새로운 판이 짜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상황, 신냉전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랑 상관없이 어차피 오고 있다. 그렇죠. 아니 대한민국이 동북아에서 뭐 주도해서 만들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국제 질서에 우리는 가장 탄력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죠. 어차피 신냉전은 오니까 그렇죠. 우리는 한편에 좀 확실하게 가는 게 낫다. 바로 그 신냉전이라는 국제 질서가 도래하고 있다면, 네. 지금 아까 김준영 외교원장이 말씀하신 예, 그런 예. 뭐 골목대장 이런 이야기는 예. 뭐냐면 탈냉전의 동굴 속에서 그런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미국 중국 사이 좋았죠. 우리가 안미경 중에서 안보는 미국하고 하고 경제는 중국하고 해도 되고 북한하고 사이가 좋을 수 있었죠. 그러나 그 시대가 다 지났다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신냉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그럼요. 이번에 이 협력, 이 준군사 동맹 정도의 안보 협력은 필요한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고민이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 정신 원칙 공약으로 격상시켰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자, 현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 분단과 남북 문제까지 끌고 가면 상당히 어려운 얘기가 되고요. 지금 뭐 교수님 말씀처럼 저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우리가 뭐 미국, 일본과 국력을 대등한 관계도 아니고, 미중 간에서 사실 뭐 중국하고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우리가 또 미중 간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없는 건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우리 어쨌든 외교 안보의 딜레마가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결국은 미국이 기본적으로 한반도라든지 갖고 있는 입장은,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기본 입장은 이제 일본 중심으로 가왔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러니까 뭐 핵무기가 우리가 일본에 계속 농축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미군 기지를 두고 있는 도 그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제1선은 제1번은 어찌 보면 이제 일본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한반도의 역할을 주는 상황인데 그 동안에는 미국이나 일본은 항상 한미일 간에 이제 지금도 군사 동맹이라고는 안 하지만 이제 준 군사 동맹에 준하는 수준. 예. 거기에 미국의 이해관계는 이런 거죠. 우리는 이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일본과 미국의 요구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예. 물론 거기에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도 어느 정도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음. 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게 단순히 이제 북핵 문제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북한은 약간 이제 부차적인 문제고 대만 문제, 남중국해 문제 네. 여기는 사실은 일본도 항상 관여를 해왔습니다. 예. 특히 왜냐하면 중국과 영토 분쟁이 겹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지금 말씀처럼 신냉전 체제로 간다 그러면 우리도 대만 문제라든지 남중국 크게 문제에 끼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사실 그거는 그동안 외교 정책과 좀 다른 거죠. 우리가 그 정도 힘을 갖거나 그 정도 중국과 맞서서 뭔가 직접적인 뭐 충돌을 일으키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거는 그동안 보수 진보 정당을 집권 정당도 다 피해왔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 여력이 없다. 우리가 북핵 문제만 대응하는 것도 어렵다. 그리고 뭐 대만 문제라든지 남중국해에서 만약에 충돌이 할 거는 그거는 미국과 일본이 알아서 할 문제죠. 우리는 안 꼈죠. 우리는 안 꼈죠. 네. 근데 이제 지금 한미일 간에 이제 거의 준 군사 동맹 지금도 보면 뭐 대만 문제 계속 얘기하고 예. 중국이 반응하는 거 보면 예. 거기에 편입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아까 지난 그 말씀처럼 어쩌지 보면 분단됐을 때도 김 교수님 말씀처럼 직접적인 냉전의 피해가 우리한테 온 거예요. 분단이란 결과로. 네, 사실은 일본이 분단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피해가 온 겁니다. 일본은 어쨌든 온전하게 보존했고. 그런데 지금처럼 신냉전으로 딱 규정하고 미중 간의 대립 상황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끼어든다 그러면 네. 미중 간의 그 패권 다툼의 장이 우리 구한말에 결국은 한반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럴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바로 그 부분 질문 하나 드리고 갈게요, 김 교수님. 네. 그러니까 평시에는 뭐 오케이, 뭐 아무 문제 없는데 충돌의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예를 들어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이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의해서 공동 대응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도 가서 뭔가 껴야 돼요. 또 남북이 뭔가 무력 충돌을 하게 되면 미국하고 일본이 또 끼게 돼요. 여기 한반도에 와서 이제 군사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게 돼요. 이때 이거 괜찮은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고 준 군사 동맹 이야기 하는데요. 그러니까 군사 동맹은 동맹의 의미로서 우리가 국제 정치학에서 이야기하는 거 준 동맹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네이밍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대만 해협에 무슨 사태가 생기거나 예. 남북 간에 전쟁이 났을 경우 당연히 예. 남북 간에 전쟁이 났을 땐 당연히 우리는 한미일이라고 하는 이 협력체를 통해서 미국과 일본의 지원을 받는 건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쟁 정도가 아니라 뭐 충돌이 있어. 지금 보면은 예, 예. 지역적 도전, 예, 도발, 예, 예. 위협에 협의한다 그랬거든요. 그게 대만 같은 경우에 예. 만약에 도전과 도발이 있을 경우에 예. 공동의 대응을 조율하고 협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예. 저는 대만 사태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그 화약고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대만 해협 사태가 됐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동의 대응을 조율하고 협의한다는 이 격상된 합의가 오히려 예. 우리의 입장을 미국과 일본한테 선명하게 말할 수 있는 장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불편할 때 안 껴도 돼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한미 동맹의 이 양자 동맹만 가지고 있을 때는 예. 실제로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있습니다. 근데 예. 대만에 사태가 생겼어요. 예. 그러면 미국은 한반도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을 차출해가지고 대만에 파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는 원치 않지만 거기에 끼어들어가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캠프 데이비드 정책 공약에 의해서 협의 공약에 의해서 그런 도전이 생기면 서로 공동 대응을 협의하고 조율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북의 충돌이 있을 때 일본 군이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준 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저는 이걸 아예 공개적으로 공동의 대응을 조율하고 협의한다고 공약에 커미트먼트를 박아놨기 때문에 예. 지금 우려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이익 차원에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 이건 해도 되지만 이건 절대 안 가릴 수 된다. 있다. 라는 것을 오히려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만들어진 거예요. 케이스에 저는 따라서 고를 수 있다. 당연하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국가이익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적어도 저는 준동맹 뭐 아시아판 나토냐 그럽니다만 나토나 적어도 군사동맹이라는 것은 자동 개입 조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동 개입 조항. 이건 그렇지 않고 이것도 미국에서는 듀티라고 처음에 의무라고 강력하게 오겠지만 우리의 관철에 의해 가지고 이게 듀티는 빠졌어요. 듀티는 빠지고 그냥 커미트먼트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공간적인 제도적 틀을 만들었다는 면에서는 민주당에서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뭐 공산주의 정권 들어서 저기 보면 중국 대륙을 항상 통일할 때 이제 뭐 세력이 붙을 때는 말이죠. 주변 세력을 먼저 정리합니다. 뭐 그게 뭐 베트남 월남이 됐든
됐든 아니면 조선 예전에 됐든 예전에도 보면 우리가 청나라라든지 중국 쪽의 침략을 받을 때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있던 어떤 정권이 그 당시에는 왕조겠죠. 특정의 어떤 중국의 정부의 어떤 지원을 하거나 왕조에 섰을 때 네. 주변부터 정리했었거든요. 예. 그렇게 계속 해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중국 대륙 통일 이런 방식으로 갔는데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안 낀 겁니다 그동안은. 근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은 자기들의 영토라 생각하고 이제 중국 대륙을 통일하는 거를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근데 주변에서 자꾸 누가 뭐라 해. 근데 이제 일본이라든지 국력이 대등하단 말이죠. 쉽게 하기 어렵고 일본하고 상대한다 그러면 바로 미국하고 상대하는 건데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것이 약한 고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북한과의 어떤 물론 직접 중국이 어떤 무력 행사는 않겠지만 북한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할 수는 있거든요. 제어해든다든지 묶어둔다든지 그런 거에 말려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안 끼웠던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부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 남북 문제 생겼을 때도 자꾸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일본과의 뭐 정부도 고려해야 된다, 뭐 정보 공유해야 되고 자꾸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일본이 결국 끼어들 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일본이 한반도에 진출할 때도 보면 뭔가 자기들이 직접 온 게 아니라 네. 뭐 요청했다든지 뭔가 뭐 필요했다든지 그런 명분을 항상 삼거든요. 그 명분을 왜 만들어주는 거죠?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성과를. 그 이야기를 또 듣고 내일 이 주제는 더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양쪽의 해석이 평가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 여러분 인지하시고요. 뉴스닥 두 분의 상한가 확인하죠. 김근식 교수님. 예, 이재명 영장 청구 친명과 비명의 동상이몽 하한가로 잡아왔습니다. 예, 친명 비명 동상이몽. 잠시만요. 현 변호사님. 저는 수도권 위기 국민의힘 비윤계 입단속 나서나 하한가로 적었습니다. 비윤계 입단속. 당내 이야기를 두 분 다 골라오셨는데 김규식 교수님 키워드부터 좀 가볼게요. 예. 이재명 영장 청구 친명 비명 동상이몽. 이 키워드 골라오신 건 아마 어제 있었던 친명계의 대규모 행사 그 네. 움직임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친명계 인사들이 주축이 된 더민주혁신회의 1차 회의가 어제 열렸습니다. 원내외 인사 한 20명하고 권리당원 50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에 대한 발언이 나온 겁니다. 만약 회기 중에 영장이 청구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잠깐 현장에서 나왔던 네. 민영배 의원하고 정청래 최고위원 발언 듣고 오시죠. 당대표를 무도한 검찰이 잡아가려 한다면 왜 잡아가느냐, 무슨 죄가 있다고 잡아가느냐, 잡아가지 마라 라고 당연히 얘기해야 될 국회의원들이 잡아가라. 도장 찍는 사람들 도대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요 며칠간 열심히 생각해봤는데 아주 간단하게 물리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투표를 거부하면 됩니다. 회의장에 들어갔다가 투표 시작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빠져나오면 되는 겁니다. 자, 예, 정청래 최고, 민영배 의원의 목소리 차례로 들으셨는데, 만약 9월에 이제 영장이 청구가 되면은 회기 중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 이재명 대표는 나는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습니다 했지만 체포동의안이 날아오면 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자 지금 이제 민영배 의원은 예. 나가자, 투표장을 나와버리자, 그래서 부결시켜버리자. 저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때 검찰청 출두할 때 지지자 앞에서 정치 연설을 할 때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영장 실질심사에 법정에 서겠다. 당당히 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서 사실은 어떻게 단서를 달았냐면 비회기 중에 신청해라. 네. 회기 중에 우리를 갈등을 조장하지 마라라고 단서를 달았어요. 예. 이건 혁신위 안을 민주당에서 수용하면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서 포기한다. 이렇게 단서 다는 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회기든 비회기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생각이었으면 검찰청 앞에서 이렇게 말해야 되죠. 어떡해요? 비회기 중에 청구해 주세요. 그러나 회기 중에 한다고 해도 저는 끝까지 불체포 특권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께 가결을 시켜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쏙 뺐어요. 오히려 단서를 달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회기 중에 청구하면은 오히려 이것이 부당하다고 정치적으로 프레임을 걸면서 빠져나갈 부결을 요구할 근거를 만들어 놨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전국 혁신회의라는 데서 이 이른바 이제 개딸들 중심으로 한 권리당원의 강성 지지자들이 모여가지고 저렇게 센 발을 하는 겁니다. 이미 이제 그러면 회기 중에 올 것 같으니 부결로 당론을 지금 강제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저 민영배 의원의 저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뭐냐면 그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서 출석 의원 과반수의 가결로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출석에 가지 말자는 거거든요. 나와 회의장에 투표하러 들어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적용 과반수가 안 되니까 자동으로 이게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 정도 뭐 잔머리는 그릴 수 있는데 저게 무서운 건 뭐냐면 수박 색출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겁니다. 야 우리 집단으로 들어가지 맙시다 했는데 어슬렁 비명계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권리당원들이 보죠. 아 저건 찍으러 들어가는 거다. 가결표 던지러 들어가는 거다. 그런 식의 일종의 친명계의 권력과 홍위병들을 앞세워서 비명계들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저는 정치적인 압박과 저는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생각입니다. 저건. 자, 현 변호사님, 더민주혁신회의라는 게 원래 있던 모임이에요? 네네네. 계속 만들어 왔고 뭐 저는 어제는 못 갔습니다만 지난주엔가 이제 경기도 혁신회의는 갔었고요. 이게 예. 결국은 이제 원외 인사 중심들이고 핵심적인 요가지는 이제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대의원제 폐지, 1인 1표제 하자. 두 번째는 현역 50% 토급시키자. 그러니까 원외 인사들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 예전에도 지난번에 투표할 때도 이런 얘기 나왔었습니다. 당내에서 그냥 들어가지 말자. 근데 이제 당론 채택은 안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만약에 지금 말씀처럼 왜 그러냐면 이제 검찰이 이제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는 기본 시각을 갖고 있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나 출석하겠다 그랬으면 비회기 중에 청구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 수사가 뭐 올해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작년부터 대선 때부터 1년 반 동안 해온 수사거든요. 그럼 그동안 못했던 수사를 어느 날 갑자기 해서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사는 할 만큼 다 했어요. 그동안. 그러면은 사실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임시국회는 중간에 쉴 수 있는데 정기국회는 못 쉰단 말이죠. 9월부터는 쫙 못 쉬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12월까지. 투표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투표를 하게 되면 당내 어쨌든 분란이 생깁니다. 지금 말씀처럼 예. 찬성표냐 반대표냐 나갈 거냐 말 거냐 예, 생기는 예. 거거든요. 그거를 결국은 검찰이 노리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불체포 특권 포기할 수 없다? 아니 그 얘기는 그렇게 되는 아니고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검찰이 왜 하필이면 정기국회에 청구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계속 방탄이다 해왔고 제가 드린 말씀이 이거잖아요. 네네. 이 수사가 예. 몇 달이 된 사건이 아니에요. 다 1년 넘고 1년 반 거의 뭐 2년 된 사건들도 예. 있잖아요. 그래서 예.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서두르려면 얼마든지 서두를 수 있었다. 서두른 문제가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네. 수사를 했으면 벌써 다 끝냈어야 되는 아. 사건인 거죠. 그러면 벌써 이미 다 끝났어야 되는 사건인데 이거를 굳이 끌어서 정기국회 때 투표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느냐. 저는 이제 검찰이 정치적인 의도가 너무 있고 네. 국민의힘이나 여권에서도 그걸 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민영배 의원이 주장하신 그러면 9월 이후에 체포동의안 날아오면 우리 그냥 회의장을 박차고 나와버리자라는 주장에 대해서 좀 공감대가 널리 아니 있나요?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 전에 예전에도 체포동의안 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아마 당 채택이 안 된 것 같고 의원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안을 내놓을 수 있는 거라 그 중에 뭐 한 가지 방안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나는 포기하겠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주도적이 될지 안지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친명계의 일종의 이제 그 대표 방탄을 위한 군불대기를 벌써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도 아까 제가 드린 것처럼 검찰청 앞에서 교묘하게 불체포 특권 포기했다고 말을 해놓고 조건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회기 중에 하면 마치 안 갈 수도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이른바 친명계 네. 원외 인사들 그다음에 이제 강성 지지자들이 모여가지고 저런 식의 사실 꼼수까지 이야기하면서 수박들 꼼짝 못하게 지금 장치를 걸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 누구도 8월 중에 이 영장 청구 불가능하다는 거 다 알 겁니다. 그게 뭐 시간을 끌어서 그렇다 그러는데 질질 끌어서 그렇다는 건 시간을 사법방해 한 게 누굽니까? 7월 25일 날 이미 이화영 부지사 나와서 재판에 나와서 진술 증언하기로 했었는데 불구하고 갑자기 아내가 나타나서 난리가 났고 2주 뒤에 또 8월 5일 날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변호사 나타나 난리가 났고 그래서 이제 또 25일 날 또 22일 날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 질질 끈 건 오히려 민주당 쪽이다. 당연히 내일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회기 중 비회기 중에서 조건을 달아서 회기 중에 하면은 방탄을 하겠다는 식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 당 대표가 이야기했고 만약에 민주당의 당론이 그렇다고 한다면 회기 중에도 우리는 무조건 가결시키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지금 저 얘기 계속 이어가면요, 그냥 니제를 네가 인정하고 나 구속하겠습니다. 이 얘기랑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핵심이 불체포 특권 포기할 거냐 말 거냐 이거였잖아요. 혁신이 얘기도 그렇고 우리 김 교수님 얘기도 그렇고. 근데 본인이 포기하고 나가겠다고 하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비회기 중에 그렇게 말이 신청하라고 많아요. 이야기하면 안 되죠. 아니 왜냐하면 회기 중에 하면 표결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 표결을 그렇게 가결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불체포 당내 특권 문제라는 걸 아시겠지만 포기하니까. 현역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의원들의 어쨌든 체포동의안 나왔을 때는 이거를 당론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없어요. 대부분 자유투표에 맡기거든요. 자유투표에 맡기면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곤란해진다는 그렇죠. 거죠. 여러 가지 이제 분란 상황이 대표가 생기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리고 가결을 백현동 사건은 아무 이거랑 자, 상관없이 요청하면 되는 거죠. 몇 년 동안 수사해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의 키워드로 넘어갈 시간이 됐습니다. 수도권 위기 국민의힘
비윤계 입단속 나서나 이 키워드는 무슨 뜻인가요? 이게 아마 지금 이제 이철규 사무총장이 배를 침몰시키는 승객은 함께 하지 못한다. 여기서 이제 배라는 건 이제 당을 얘기하는 것 같고. 잠깐 요거는 네. 영상이 없더라고요. 비공개 회의라. 네네, 비공개니까. 제가 좀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총선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 이철규 사무총장인데 의원총회에서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승선 못한다. 이런 발언을 한 게 화제가 됐던 거예요. 우선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누구를 칭한 거라고 보세요?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윤상현 의원이 이런 얘기 했었죠. 수도권에 대한 위기감을 얘기하면서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이 다 영남이라든지 이제 강원 출신이다. 네. 긴장감이 없다. 수도권 선거를 해본 경험이 없다. 수도권 지금 너무 위기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면서 네.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민주당은 두루두루 이렇게 암이 있는데 좀 작은 암이고 국민의힘에는 큰 암이 두세 개 있다. 그렇게 얘기했나요? 네. 큰 암이 있다. 네. 그래서 사실은 큰 덩어리라 그랬죠. 큰 덩어리. 암덩어리 얘기하는데 두세 개가 누구냐 이게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네. 이러다 보니까 뭐 용산이든 이제 어찌 보면 국민의힘을 얘기한 건데 근데 이번 얘기 중에 좀 봤더니 이런 거예요. 네. 당이 너무 용산에 끌려간다. 당이 책임감도 없고 존재감도 없다. 윤상현 의원은 그렇게 얘기한 그렇죠. 걸로. 그리고 선거는 당이 주도해야 되는데 지금 다 용산 눈치만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뭐 하고 있냐. 이 얘기하면서 요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 그 비공개 최고의 원내 의원 총회이기 때문에 의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쓸데없는 소리 하면 공천 안 준다 이 얘기잖아요. 승선 안 시킨다는 얘기가. 윤상현 의원은 그 승선 못 시키는 승객에 그럼 들어가는 거네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윤상현 의원은 아시겠지만 최근 2번 다 무소속으로 되신 분이에요. 지역적으로 탄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은 공천에 대한 두려움이 그렇게 큰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얘기 들으면 김 교수님도 이건 맞는 얘기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조금 궁금한 하나 더. 네. 수도권 위기론을 언급한 사람이 윤상현 의원 처음이 아니고 그렇죠. 계속 원론적으로 그 얘기는 해왔고 뭐 잘하자는 뜻으로 그냥 넘길 수도 있을 텐데 왜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렇게 대노를 한 건가? 왜 급발진을 한 건가? 왜 최근 그냥 보시면 넘길 수도 있는데. 알겠지만 뭐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나 보면 계속 그 얘기 비슷한 패턴으로 얘기하거든요. 예. 긴장감 없다. 당이 좀 수도권에 긴장감 가져야 된다. 예. 뭐 잼버리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뭐 오염수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쓴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원에 있고 이미 이제 비윤으로 찍힌 사람들이잖아요. 이준석, 비윤이라고보다 반윤이죠. 유승민, 반윤. 네. 그렇죠. 반윤으로 찍힌 분들인데 당내에서 말은 안 하지만 특히 이제 우리 김 교수님이나 수도권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분들은 다 위기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네. 이철규 사무총장이 그렇게 나서서 단속하는 거죠. 딱 이철규 단속하고. 총장이 네. 그렇게 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 해명을 했는데요. 그 이제 그 발단이 됐던 윤상현 의원 인터뷰 내용이 맞아요. 그러니까 좀 수도권 위기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한 건데 좀 말을 좀 세게 한 게 뭐냐면 아까 말한 지금 국민의힘이 대통령 시대 대변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혁신위가 지금 필요하다. 암덩어리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마 이제 우리 당에도 강경파가 있잖아요. 예. 당원들 중에. 예. 그러면 그 당원들 중에 도대체 이런 식의 해당 행위 발언하는 게 가만 놔둘 수 있느냐라고 사무총장이 이철규 사무총장이니까 이철규 예. 총장한테 문자로 엄청나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요. 우리가 자기도 문자가 계속 오고 이거 가만 놔둘 수 있느냐 하니까 그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경고성 발언을 한번 한 거고 배가 침몰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철규 총장도 그때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존중하지만 당을 비난하거나 폄훼해서 배에다 구멍 내는 건 좀 자제하자라는 식으로 일반론을 이야기한 거고요. 저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뭐 쓴소리를 하는 건 좀 필요하고 당이 잘 되고 내년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 충심해서 충원을 하는 건 좀 필요하다고 그런다. 근데 예. 충원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당이 망해야만 자기의 정치적 입지가 생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누구예요? 어떻게 제가 말씀드립니까? 그런 분들은 기회만 나면 일단 못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이- 잘 돼서 하는 거고 저는 잘 돼서 하는 충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 못 되기를 그럼요. 바라는 비난과 저주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핵심 당원들이나 우리 책임 당원 같은 사람 굉장히 화를 많이 내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네. 질문하겠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이 생각하는 그 배를 위협하는 승객들은 아마 비윤계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운명은 결국 공천에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김구식 교수님. 저는 지금 김기현 대표가 경선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다 적용하겠다고 돼 있고요. 예. 그다음 용산에서도 당의 어떤 주도권을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누구를 콕 찍어가지고 이 사람은 안 돼 해서 예. 저는 비정상적으로 뭐
전략 공천에서 컷오프 시키거나 예. 새로운 사람을 꽂아가지고 이렇게 배제시키는 이런 경우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당연한 원론적인 예. 말씀하셨는데 이준석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당연히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당에서 안고 갈 거라고 생각해요. 유승민? 거긴 조금 이제 고민이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유승민 의원 스스로도 내년 총선에 꼭 출마를 하는 게 필요한지. 왜냐하면 이제 국회의원 많이 하신 분이고 아하. 대권을 도전할 분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의 장에서 자기가 후보로서 출마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후보를 포기하고 옆에서 계속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키워나갈지는 본인도 고민이 있을 거고요. 저는 우리 당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두 분 5분씩 괜찮으세요? 네, 5분씩? 네, 예, 예. 댓글쇼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라디오 청취자들과는 인사 나누고 유튜브로 제가 코너 이름을 아예 달아버렸어요. 김현정의 5분만. 5초만. 네, 5초. 저도 우리 지역에 5초만 공익 광고 제 현수막 걸었습니다. 아, 진짜? 네. 또 우리 여야 간에 그냥 비난하는 정쟁 현수막만 걸길래 아. 제가 조금 먼저 포지티브하게. 그게 뭐예요? 5초만이? 공익 광고 못 보셨어요? 5초만. 5초만 해가지고 신호등 건널 때 좀 여유롭게 있다 아, 가자. 그거. 공사장에서도 5초만 해서 아, 조심하자 이게 있어요. 그래서 5초만 더 여유롭게 합시다 해서 제 이름으로 그렇게 잘 현수막 다졌네요. 걸었습니다. 네, 잘 그래서 다졌네요. 반응이 좋습니다. 아유, 잘하셨어요. 아니 이제 국민의힘의 비운개 얘기하다가 현 변호사님까지 말씀을 하셨으면 네네. 끝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5분만 더 두 분께 좀 빌렸습니다. 그 이철규 사무총장의 그 워딩이 지난주 후반에 굉장히 뜨거웠어요. 왜냐하면 배를 침몰시키려는 승객은 승선시켜서는 안 된다. 왜 이게 발언이 화제가 됐냐면 이철규 사무총장이 누굽니까? 사무총장은 공천과 관련된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죠. 공천 실무 총괄하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또 의원총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힘이 있는 발언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김은식 교수님 그러셨어요. 분위기가 비운계라고 뭐 다 버리고 가자 이런 분위기 아니고 이준석은 좀 안고 가자. 근데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이쪽이신 거예요. 천하람 위원장이 그 얘기 지난주에 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는 노원병의 당협위원장직을 갖고 있다가 예. 지금 당원권 정지로 있는 상태고요. 유승민 의원은 지금 특별히 당협을 맡고 있는 건 계속 없었어요. 예. 없었고 그리고 이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노원병에서 몇 번 도전을 했다가 계속 낙선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준석 전 대표를 일부러 배제해서 공천을 안 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더 열심히 또 하는 격려의 의미도 있는 것이고 또 노원병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우리 당에도 굉장히 큰 기여가 되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이 두 분의 약간의 차이를 어디서 저는 느꼈냐면 어디서요? 우리 대통령 부친상 당했을 때 네. 조문에 이준석 대표는 갔습니다. 아. 유승민 대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조문의 정치학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 간에 껄끄러운 관계 그리고 한번 먼저 만나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는데 서로 간에 연락을 못 하고 있는 네. 이런 관계면 네. 상을 당했을 때가 제일 좋은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지 말라 그랬죠 대통령이. 아이 그래도 다 갔습니다. 무슨 오지 말라고 안 갔습니까? 저는 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갔습니다만 네? 필요한 사람은 다 갔어요. 가셨어야죠 그러면. 저는 본래 다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아. 근데 어찌됐든 이준석 대표는 그 조문의 정치를 이용하기 위해서 가서 대통령하고 그래도 짧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예. 유승민 대표 안 나타났지 않습니까? 네. 안철수 대표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가고 싶었는데 미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장문에 이제 페이스북에 그 조문의 그 유료를 올렸고 그런 걸 보면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는 약간 온도 차이가 있지 않냐. 아니 본인의 입장에서 당의 입장이 아니라.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 안에 계신 분이 예리한 눈으로 조문을 같은 전 원내대표 대표인데 그럼요. 예. 가고 안 가고 그 결이 살짝 다르다. 천하용인도 갔지 않습니까? 천하용인도 갔어요? 조문에 갔죠. 예. 그 차이가 있다. 오케이. 자, 현 변호사님. 네. 비윤계의 그 승선 가능성.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면인 것 같아요. 하나는 사실 이제 수도권 2030 지지를 받아서 지난번에도 대선에서 승리했거든요. 예. 그때도 이준석 대표의 역할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평가는 좀 다릅니다만, 근데 지금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있어요. 네. 수도권 지지 받아야 되고 2030 남성들 지지 받아야 되고 이준석 대표가 필요해요.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노원병의 자리가 이준석 대표 몇 번 나갔지만 만만치 않아요. 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요. 지금 얼마를 닦았는데 지금도 험지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뭐 우리 민주당 의원이 그 구청장도 했고 의원 그다음에 지역 김성환 자체, 의원? 네, 그렇죠. 지역 기반 자체가 쉽지 않은 자예요. 이준석 대표가 뭐 최고 득표를 했다 그러지만 어쨌든 당선은 안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국적인 이름으로 보면 이준석 대표가 훨씬 유명하지만 예.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아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이게 예를 들어서 된다, 예를 들어 강남이다, 뭐 서초다 예. 이러면 얘기가 다른데 뭐 줘도 뭐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 같고 근데 근데 주면 우리가 얻을 거는 많다. 왜냐면 뭐 수도권 우리가 좀 포용도 하는 모양새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젊은 들어서 층. 좀 지지도 받을 수 있고 이러면은 굳이 선거 전략 면에서 뭐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여요. 근데 아마 큰 역할은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선대위원장이라든지 왜냐하면 예전에 당대표급이면 예. 뭐 고문이라든지 선대위원장이 이렇게 예. 주거든요.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지역에 공천 주는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오히려 더 궁금한 거는 예. 안철수 의원이에요. 안철수 의원 왜요? 안철수 분당갑이 되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좋은 지역구거든요. 좋은 지역구죠. 그렇죠. 근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여기를 계속 원해죠. 당연히. 지금도 거기서 하고 여기서 있으니까. 하고 있고 막 예. 지역 행사도 많이 해요. 보면 예. 그거는 이제 계속 지역을 하고 싶다는 얘기인데 근데 저는 안 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험지로 나가라. 안철수 의원을 그렇죠. 안 줄 가능성이 있다? 아니 다른 지역으로.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지역 험지로. 그러니까 당신처럼 뭐 대권 후보고 뭐 전국적인 이름도 있는 사람이 우리 수도권 선거를 이끌어야지. 그러면 좀 험지.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험지. 예. 이런 데 가서 선거를 이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명분으로 좀 다른 지역으로 옮기시라. 아니 라고 할 가능성이 근데 많다고 봐요. 지금 거기에 현역 의원이잖아요. 분당갑에 아, 안철수 그렇죠. 의원이. 근데 현역 의원한테 지역구 옮기라고 할 때는 엄청난 명분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람도 옮기고 저 사람도 옮기고 저 사람도 옮기니 당신도 옮기시오면 모르겠는데 이 사람만 탁 찍어가지고 옮겨라. 이거는 되게 그러니까 분당갑을 어려운 거 안 아니에요? 주면 본인이 알아서 결단을 하는 방식. 예를 들어서 내가 대선 후보급이고 이 정도 내인 분류 있는 사람이 네. 그래도 수도권이 다 힘든데 당신만 왜 편한 대로 가려고 하느냐. 쉽게 당선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분당은 어찌 보면 강남 서초와 약간 비슷한 벨트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좋은 지역구란 말이죠. 예. 그런 좋은 데를 그냥 또 하려고 하느냐. 이런 아마 이제 분위기로 당신은 몰아갈 대선 수 있죠. 주자급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우리 수도권 힘든데 당신이 좀 수도권 힘든 선거를 예. 이끌어달라. 예. 명분은 그렇지만 예. 실제로는 좋은 데 주기 싫다. 그럼 뭐 그 자리는 이렇게. 누구 줘요? 분당갑은? 그거는 지금 뭐 김은혜 의원이나 박민식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원래 김은혜 지금 저 수석이 있던 수석의 자리고 지역구였죠. 박민식 지금 장관도 원래 고동네 살거든요. 분당 을 아니에요. 원래 지역은 갑지역이에요. 사는 곳은 갑지역이고 그렇죠. 근데 원래 분당 을을 하셨던 분이 아니에요. 준비하셨지 수원에서 않았어요? 저 부산에서 했었죠. 그러니까 준비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 보면 저는 우리 안철수 의원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저는 거기는 현역 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이제 가십성으로 누가 어디 가고 어디가 네. 이런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네. 우리 당의 입장에서 이제 내년 총선에 수도권 승리를 목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 안고 가야 됩니다. 이준석 대표 아까 말한 것처럼 2030 그다음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홍준표 대표가 한 이야기 있잖아요. 선거 때는 지게 막대기라도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 당연히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럼 이준석 대표를 팽을 할 필요가 없죠.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 안고 가야 되고 안철수 대표 안고 가야 됩니다. 안고 가야 되는데 저는 유승민 대표도 저는 원론적으로 안고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준석, 안철수, 유승민 세 분과 같이 이 서로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면서 당의 수도권 총선 전략을 짜면 저희처럼 접전 지역에서 네네. 경합 열세 지역에서 고생하면서 노력하고 해서 잘해보면 되지만 송파병? 힘든 지역인 이런 데서는요. 그 세 명을 안고 같이 가면 한 2, 3% 이상의 득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이 당락을 결정하는 숫자가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큰 그림은 짜야 되는데 문제는 이준석 대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의 생각이 좀 우선이 돼야 된다고 봐요. 아까 제가 조문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씀 드렸는데 본인의 생각이 나 관심 없어. 나 같이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끌고 간도 되질 않는 거고요. 저는 안철수 대표 역시 저는 당연히 우리 당에서 같이 가야 될 분이고 마지막 단일화에 힘을 실어준 분이기 때문에 꼭 같이 가야 됩니다만 분당 간만을 안철수 대표가 고집할 필요는 또 없다. 대권 주자이시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다 명망이 있는 분인데 이게 내 지역구에서 지역구민이 선택해 줬으니까 내가 이 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 이건 저 같은 초선이나 영선 의원이 하는 이야기지. 대선 후보급에서 그런 이야기에 그 프레임에 갇힐 필요는 없죠. 오히려 안철수 대표가 경기도 남부에 굉장히 좀 어려운 지역, 동탄, 화성 이런 데는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나 거기는 30, 40대 셀러리맨들이나 젊은 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경기 남부에 해볼 만한데 조금 더 노력하면 해볼 만한데 이런 데를 가서 오히려 경기 남부 수도권 선거를 책임지는 이런 역할을 오히려 자척해서 나서면 저는 안철수 대표 훨씬 더 국민들한테 통큰 정치인으로 저는 부상할 수 있다고 봐요. 그 명분이 통하려면 그 분당갑이라는 알짜 지역에
김은혜 수석도 오기 어렵고 박민식 장관도 오기 어려워지는 그렇죠. 거고 다 같은 높은 당연하죠. 급이니까.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 봅니다. 김은혜 수석이 다시 오는 것도 사실은 좀 궁색해요. 근데 지금 이제 돌아가는 소문으로는 그 자리가 워낙 좋으니까 대통령의 최측근을 주려고 안철수 의원은 다른 곳으로 빼는 거 아니냐라는 소문들은 있잖아요. 그런 소문들을 불시에 깨면서 네. 원칙과 공정과 상식에 맞게 합리적으로 하는 게 맞죠. 거긴 그러면은 저 거물급들은 다 배제하고 아니, 어떤 분당갑이란 사람이 알짜 가든 간에 지역은 어떤 다시 사람이 가든 간에 안철수 대표도 살신성인하고 김은혜 수석도 살신성인하고 박민식 장관도 살신성인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거기에는 좀 더 새로운 신인 신인. 그 분당가에 맞는 예. 사람을 또 전략적 배치할 수 있고 그런 이렇게 할 수 식으로. 있죠. 그러니까 제 생각이에요. 살신성인은 사실은 현역들한테 대상이 되고 원외들을 뭐 살신성인 한다는 얘기는 좀 그렇고 물론 이제 기득권인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보면은 안철수 분당갑은 아니다라는 얘기는 같은 얘기잖아요. 저하고. 왜냐하면 그러네요, 그냥 진짜. 두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안철수 대표를 위해서 저는 그렇구나. 권고를 드리는 그리고 왜 거예요. 그러냐면 그러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죠. 서울 수도권에 국민의힘에서 안정적인 데가 많지 않아요. 실제로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데 안철수 후보한테만 그걸 얘기한다 그러면 안철수도 친윤이나 이쪽에서 보기에는 우리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그러니까 수 있는 같은 거죠. 원리라면 예를 들어 한동훈 장관이라 쳐요.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장관도 그런 이 같은 논리라면은 그렇죠. 강북구로 나가 좋은 있겠죠. 데는 갈 수가 없는 갈 수 거잖아요. 없죠. 험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그럼 본인은 안 장관도 받겠죠, 이미 그러면. 이제 네. 좋은 데로 갈 수 없는 프레임에 들어와 있어요. 민주당이 총선 출마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계속 건드려 놨기 때문에 예. 총선 출마하면서 정말 쉬운 데를 간다? 그러면 정말 그 한동훈 장관도 사실 가오가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출마하려면 경합 지역이거나 백중 열세 정도를 찾아서 내가 가서 거기부터 이기면서 바람을 일으키겠다라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오케이, 거예요. 전 감 잡았네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지역구를 흔드는 순간에 다 연결된 사람들이 있네. 그럼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그 다 지역구를 흔드는 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쉬운 거예요. 건 아니.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면 수도권 선거에 우리가 목숨 걸고 뛰겠다라고 하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하하.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자, 안철수 의원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 키포인트고 하나의 또 이제 키 지점이 이준석 전 대표의 네. 노원병 거기에 당연히 안고 가는 공천인데 거고. 네. 근데 저는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랬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총선에서 장난치려는 낌새 보이면 나는 뭐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렇죠. 뭐 무소속도 열려 있고 신당도 열려 있고 뭐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공언을 했거든요. 그럼 속으로는 내심 차라리 내쳐주기를 바란다. 장난치를 쳐서 내가 뭔가 다른 가능성을 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이런 식이 된다면. 우리 이제 앵커께서 정확히 이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당에서는 그래서 안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현 변호사님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친명은 비명을 안고 안 가요. 그는 별로 없다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 이준석 대표가 이제 바른정당 한번 해봤잖아요. 나가서 했는데 다 힘들었거든요. 굉장히 거기서 네. 또 싸움 치열하게 했기 때문에 네. 뭐 공천 주겠다니 굳이 나갈 필요가 없죠. 나갈 워낙 명분도 없고. 나가면 험지라는 걸 안다. 힘들죠. 무조건 그리고, 험지다. 그렇죠. 본인도 아마 이번에 나가서 뭐 되면 좋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총선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다음은 본인이 또 뭐 복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굳이 뭐 뛰쳐나갈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건 아니라고. 그걸 또 알기 보시는군요. 때문에 지금 말씀처럼 뭐 나가도 별거 없고 여기서 있어도 이게 지금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좀 조용히 있을 명분은 되죠. 이런 질문이 지금 청취자 질문이 들어왔는데 노원병 당선이 어려울까? 무소속으로 TK 출마해서 당선되는 게 어려울까? 뭐 어려운 질문 주셨네요. 김 교수님. 무소속 TK가 더 쉬울 수도 있죠. 왜냐하면 노원이라는 데는 뭐 무소속이라든지 아니면 왜냐하면 결국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데는 본인의 전국적인 이름, 네. 지명도 아니면은 뭐 영남이나 뭐 호남처럼 한 정당이 어느 정도 이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는 팽팽하게 가거든요. 제가 봐도 TK 무소속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오히려 왜냐하면 거기서는 인물 싸움이거든요. 결국은 당 싸움이 아니고. 그렇죠. 근데 TK 의원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초선이고 잘 몰라요. 의원도 잘 모르고 또 이분들의 또 반 이상을 갈릴 거예요. 그러면 반 이상 지역구는 쉽게 얘기하면 신인들이 온단 말이에요. 신인. 근데 신인이 이준석 대표만큼 유명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금 정당에. 근데 노원 같은 경우 일단 현역이 있고 네. 밭 자체가 민주당 밭이고 네. 그러면 이제 무소속 TK 당선 가능성이 더 높죠. 오케이. 자, 수도권 위기론, 국민의힘에서 지금 불고 있는 수도권 위기론에 대한 갑론을박은 이번 주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지켜보기로 하고 민주당 어제 그
친명계 뭐 대규모 회동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회동이 아니고 아, 전국 대규모 혁신회의라고. 대규모 결의대회죠. 결의대. 아니 그 혁신회의라고요. 혁신 정확한 모임이 명칭은 더민주 혁신회의. 맞습니다. 네. 더민주 혁신회의가 혁신회의. 뭐 여러 개 있어요. 저희 뭐 혁신행동, 혁신회의 음. 여러 개 있는데, 그러니까 원외 인사들이 기본적으로. 주축은 원외 인사예요? 아니 다 원외 인사들이에요. 근데 상임위원이라든지. 민영배 의원도 가고 그분들은 그냥 축사를 간 거예요. 축사 초청으로 간 축사. 거고. 회원, 아. 저도 상임위원입니다. 예. 상임위원이라든지 운영위 이런 분들은 다 원외 다 인사들이에요. 원외예요? 원외 인사들이고 아. 당원 맞죠. 예. 그런 사실은 뭐 이게 지금 뭐 1인 1표 대의원제도 있지만 이제 현역 공천 50% 요게 제일 커요. 요구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 때마다 민주당은 아시겠지만 국민의힘은 수도권이 문제인데 민주당은 네. 수도권이 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예, 그러니까 그렇죠. 현역 의원들이 버티고 있는 한은 원외 인사들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아 현역 물갈이가 중요하구나. 현역 물갈이 민주당의 중요해요. 원외 그러다 보니까 인사들은 어제 그 모임은 네. 그 원회에서 지금 현근택 변호사를 비롯해서 예. 이제 현역이 있는 지역구에 내년에 총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게 간단치 않은 게 그분들은 물갈이가 돼야만 공간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혁신위 안이 그렇죠. 수용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죠. 어제 강력하게 외치는 그렇죠. 자리였죠. 그러니까 대의원제 없애고 1인 1표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이 뭐 그때 그 혁신이가 맨 마지막에 권고를 했잖아요. 다선을 했고 뭐 장관을 하셨고 이런 분들은 용퇴를 물러나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힘을 실어주는 거고 그게 뭐냐면 그런데 이제 결국은 여론조사잖아요.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론조사하면 결국 권리당원들을 결집시켜서 권리당원들이 몰아주는 사람이 여론조사에 유리합니다. 네. 그것을 믿고 친명계들은 이재명 대표가 옥중에 가더라도 끝까지 이대로 간다라고 하는 전략적 계산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제 첫 단추를 연 거죠. 어제 그래서 양문석 박사님 네. 지금 직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냥 위원장이신가요? 당협위원장이신가요? 올라왔을걸요 아마. 저 지금 안산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죠. 전해철 의원. 그렇죠. 쪽. 네. 저는 예전 인터뷰하실 때 양문석 박사님 여전히 네. 박사님이 좀 입에 붙는데 혁신안에 반대하는 혁신위 혁신안에 반대하는 인사들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어제 굉장히 강한 발언한 것도 좀 화제가 됐어요. 논란도 되고. 양문석 박사는 지금 그 윤리심판원에 징계 올라가 있지 않아요? 뭐 한다는 얘기는 있었고요. 네. 지금 말씀처럼 사실은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 뭐 저 같은 이제 원외 인사 입장 네. 보기에는 이렇죠. 이제 당원 50% 여론조사 50%인데 네.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 50%도 대부분 당원 지지자들이 그럼요. 관련된 네. 사람들. 왜냐하면 전국으로 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 전화를 안 받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당원 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기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외 인사가 현역이랑 붙어서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죠. 예, 거의 뭐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기 음.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럼 현역 의원들을 얼마나 컷오프 시키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예를 들어서 현역 의원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뭐 전략 공천 안 되더라도 여러 사람이 붙으면 이제 어찌 보면 그렇죠. 비슷한 사람끼리 경쟁이 되는데 현역 의원 대 원외 인사 경쟁한다. 그거는 이제 쉽지 않거든요. 예. 어제 그 발언을 아까 본방송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못 들었는데 네.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고민정이 그렇게 이야기해. 총선 앞두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전해철이 그렇게 이야기해. 윤영찬이 그렇게 이야기해. 김정민이 그렇게 이야기해. 박용준이 그렇게 이야기해. 이상민이 그렇게 이야기해. 당신들이 뒤에서 혁신한 당신들이 혁신 의총에서 혁신하자고 했다며. 혁신지구 만들자며. 멀쩡히 있는 장경대 혁신안 깨버리고 만들었잖아. 만들어서 혁신안 냈잖아. 내서 대의원제 제도 개선하자고 했잖아. 뭐가 문제야? 지금 실명 뭐 고민정, 전해철, 이상민, 네. 박용진 또 누구 나왔지? 윤영찬 언급하면서 당신들이 혁신안 만들자고 했잖아. 그래놓고서 그러니까 이제 왜 안 지켜 이제 그 이거? 이제 비명계 대표적인 인사들이잖아요. 네. 저분들 지역구에는 다 이제 자객 공천을 받기 위해서 가 있는 분들 다 있어요. 양문석 박사는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전해철 의원 지역구를 노리고 이제 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현 변호사 이야기 잘했지만 구조가 그렇습니다. 당원 50% 여론조사 50%로 결국 이제 공천을 받게 되는데 권리당원이 지금 똘똘 뭉쳐 있잖아요. 그리고 권리당원은 이제 이재명 대표 옹의, 보호, 뭐 사수 이거잖아요. 그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돼요. 구속이 되면 정치라는 건 아주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많이 나타나는데 구속이 되면 사퇴를 하는 게 우리가 볼 땐 정상적인 사고 방식인데 대표직? 네, 구속이 되면 더 지켜내야 된다. 우리 이재명 일병 구해야 된다. 더 똘똘 뭉칩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요. 오히려 권리당원들의 표심이 예. 더욱더 이재명 지키기 위해 결심하면서 비명계에 대한 분노로 나타난다. 그걸 노리고 지금 친명계 쪽에서 강한 발언이 공천을 나온다.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강하게 결집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정도까지 아니고 아까 말씀처럼 이제 민주당은 다 수도권이나 전국이 다 민주당 의원들이기 때문에 일단 원외들이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게 1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의
이 경선 구조로는 뭐 현역을 이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이제 현역을 얼마나 컷오프 시킬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이어서 사실은 핵심이 이제 현역 50% 컷오프 요구하는 그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위 20%한테 감점 20% 주는 식으로 돼 있어요. 페널티. 근데 그 공개를 안 해요. 본인만 공개 안 알아요. 해요. 예. 본인만 아는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 영향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언론이라도 공개되면 사실상 이제 당원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판단을 하거든요. 아, 저 사람은 사실상 컷오프구나.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영향이 없죠. 그리고 또 여론조사에서 20% 이상 차이 나면 경선을 안 해요. 대부분 여론조사하면 현역들이 20% 정도는 앞서가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역 위주로 돼 있다. 이제 그 부분에 문제 제기하는 것이고 지금 뭐 구속 불구속은 뭐 저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더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또 뜨거워져. 총선으로 가면 그러니까 수도권의 대부분 그치, 민주당 그치. 의원들이 공천이면 당선이라고 생각하는 지역이 많고 예, 그러면 예. 이제 공천 경쟁이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당내 결국 말씀처럼 뭐 당대표가 누가 되는지 아니면 그다음에 뭐 공천위원장 누가 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공천 룰을 어떻게 하는지 예. 이 싸움은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더 치열하게 엄청 치열해져. 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이죠.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랩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제 신호탄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제 그 발언은 신호탄이다. 그럼. 아, 뜨거워짐의 신호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5분만 하자 그랬는데 지금 네. 한 15분 지나고 두 분 아시죠 이제. 네. 아, 오늘도 뉴스다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여기까지 하고 뭐 내일도 모레도 이야기는 이어지니까요. 여러분 계속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무식 교수님 저 보시면서 예. 커피 한 잔 아, 우리 그래요? 꼬달지는 게 쏘시죠. 현 변호사님도 보시면서 예. 네. 한 잔씩 글쎄요. 안 올라가네 지금. 안 올라가네. 예, 지금 예 오시겠습니다. 마지막에 마지막 5초만. 자, 예 저희 저기 근데 마지막에 5초만 시간 내셔서 커피 주고 가세요. 루나틱, 네, 루나틱 예 저분께 저는, 예, 한 잔 저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자, 현 변호사님, 예,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 땅 독도. 우리 내 땅 이름 독도, 써놨어요. 우리 땅 독도 형태 네. 변호사님 힘내세요 뭐 이렇게 쓰셨어요? 예, 예. 아, 오케이 그분께 또 한 잔 드리고 저도 한 잔 드릴게요. 한 잔. 김근식 형 그때 국회의원도 있어. 국회 가라 이 말이죠. 아우 두 분 저분께 지금 커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각자 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 돈으로? 어떻게 근데 다 알 수가 없어요 저분들은. 자, 저는요. 이제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분께 드릴게요. 그렇지.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지. 모두 사랑합니다. 네. 뜬금없이 쓰신 동키아님께 네. 커피 한 잔 쏘면서 기분 좋은 월요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 다시 뵐게요. 두 분 잡아주세요. 저 말고 두 분 잡아주세요. 예, 각자 화면 보면서 손을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